자, 여러분들 법론 특강 3회차입니다.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검토해 보면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 뭐 제가 아직 그죠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6월 25일 날 시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79조의 징계에서 법령 플러스 그 가로 안에 있죠. 여러분 정직하고 강등은 보수에 얼마를 감합니까? 3분의 2를 감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2016년 6월 25일 적으세요. 왜냐면 제가 서울시 시험이 끝나고 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서울시 시험 보는 날이에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전액 삭감으로 바뀌어요. 거기 정직하고 강등해 보시면 3분의 2를 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시 시험 보는 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방지까지는 안 바뀌어. 저는 안 바뀌는 줄 알고 그냥 아예 여러분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언급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 바뀌니까 혹시 서울 시험에 나오면 그날부터 시행되니까 그날부터는 전액 삭감으로 바꿔야 돼요. 아주 애매한 거죠. 이게 6개월 법령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되는데 딱 그날이 딱 걸렸어요. 개정된 후 6개월인데 정확하게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아마 올해는 뭐 나오지 않겠죠? 혹시 나온다면 서울시 시험 볼 때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바뀌니까. 그거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보세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국가공무원법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잖아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건 시행 중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추진될 수가 있죠. 일단 중요한 게 한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우리 요 법령상에는 없어요. 뭐 다음번에 넣도록 하는데 일부만 넣더라도 자 예전에 연금이 몇 년이었어요?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반이 줄었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장기급여에 퇴직급여하고 퇴직수당이 있는데 퇴직급여는 정부하고 공무원이 공동으로 조성해요. 이 내는 걸 뭐라고 하죠? 공무원 연금 기금에 공무원이 일정 부분 보수를 내는 거 뭐라고 합니까? 기여한다고 해서 기여금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기여금 비율도 바뀌었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 10년 이상 기억하시고 일시금은 그러니까 뭐예요? 10년 미만이겠죠? 예전에 20년 이상 20년 미만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10년 이상. 그래서 제가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 그런 분들 4년씩 2번 하면 8년이잖아요. 2년만 채우면 돼.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죠? 10년이면 나도 연금 받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연봉이 꽤 되거든요. 7, 8천 되니까 연금이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여러분들이 급여도 받고 수당도 받는데 이거는 정부가 조성하는 거예요. 수당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금을 줄이는 대신에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여금이 남아있죠. 기여금이라는 거는 뭐 매달 일정 부분을 내는 건데 보수에 지금 보시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요. 기여금도 원래 몇 년이었죠? 33이었어요. 33년. 근데 36년으로 늘었어요. 더 많이 내라는 것이 뭐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세 그죠? 공무원 돼가지고 36년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내도 돼요. 그럼 몇 세야? 56세죠? 그럼 4년간 면제. 그죠? 근데 앞으로 또 늘을 수도 있어요. 40년까지. 원래 초하는 40년이었거든요. 근데 36년으로 36년 예전에 얼마였다? 33년이었다. 3년이 늘었죠. 이것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요거 바뀌었어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소득 월액의 8%인데 기여할 때 기준소득을 잡아가지고 8% 2016년 올해가 8%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17, 18, 19, 20 해가지고 매년마다 0.25%씩 늘어나요. 그래서 2020년에 가면 얼마가 돼요? 9%까지. 올해는 8%, 내년엔 8.25.
후년엔 8.5, 8.75, 9, 땡. 끝이죠. 2020년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거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당장 내년부터 낼지도 몰라. 뭐 이제 올해 합격해갖고 임용되면 그죠? 네, 요거 바뀌었어요. 요 정도 연금법 정리하시면 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세요. 국가재정법 29페이지. 뭐 워낙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뭐 시간은 제약돼 있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중요한 걸 중점 설명해요. 중요한 거. 일단 1조에 보면 목적. 이 목적 출제가 됐었죠. 기출문제로. 자, 목적이 4가지입니다. 보세요. 효율성. 거 있잖아요. 효율적이고 효율성. 두 번째, 성과 지향성. 세 번째, 투명한 재정할 때 투명성. 네 번째, 건전 재정. 건전성이죠. 자, 뭐가 없어요? 기출됐던 거. 합법성 없죠. 합법성 X. 목적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 형평성 없죠. 근데 최근에 국회의원이 형평성을 이 1조에 집어넣자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요런 거 없습니다. 그 4가지 기억하세요. 효율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합법성은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회계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세출이고요. 뭐 공공재 공급이겠죠. 특별회계는 거기 3가지가 있죠. 사조 사망.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더 정확하게. 첫 번째가 뭐예요? 특정한 사업. 형광펜으로 쫙 해주세요. 특정한 사업 포인트니까. 사조 사망. 두 번째 특정한 자금.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죠. 특별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이게 기타 특별회거든요. 뭘로 설치해요? 법률. 그렇게 형광펜. 법률로 설치한다 반드시. 이것도 기출 문제죠. 법률로 설치한다는 거. 대통령령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조 중요하죠. 기금은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요? 그죠? 특정한 목적이 들어가요. 똑같이 자금을 운영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건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특정한 목적이 들어가면 기금. 자, 그 다음에 19조에 보시면 예산의 구성.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예산의 구성은 5가지로 이루어지죠. 그거 쫙 해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총칙, 세입세출 예산. 이 세입세출 예산의 핵심이죠. 예산의 핵심. 그 다음 뭐예요?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 채무부담. 국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고가 빠져요. 보세요 밑에. 이런 것까지 세심한 그죠? 채무부담액이야. 채무부담액. 똑같고 채무부담액이 국고가 빠집니다. 뭐 지방은 국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7조에 이거는 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조문을 제가 그 앞에 있는 자, 처음에 얘기했던 목적을 주요 정리한 거예요.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효율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죠. 거기 보시면 국가재정운영기획 수립해서 5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이게 예산이죠. 일종의.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 120일 전. 근데 아직 헌법상에는 90일이다. 헌법은 90일입니다. 전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 이건 늘려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1월 31일 그 총액 배분 그 부분은 좀 지우세요. 화살표 부분은 그건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거 들어간 것 같아. 요거는 지금 바텀업이거든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총액 개념은 탑다운이거든요. 오히려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는 게 기재부가 그죠? 각 부처한테 내리니까 요게 탑다운 방식에 볼 수 있어. 오히려 29조가 예산 편성 지침은 언제까지죠? 3월 말이죠. 135라고 그랬죠? 그럼 5월까지 각 부처가 뭘 올려요? 예산 요구서를 올리죠. 그렇게 135. 뭐 뒤에 그거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37조 가시면 이게 총액 계상 예산제도예요.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을 말합니다. 이게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총액만 정해주고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액 각 부처별로 정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 총액 계상 예산제도가 그죠? 나와 있죠. 그 다음 38조에 보시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일단 뭐 명령, 시행령에는 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법령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보시면 예비 타당성 조사 원래 어디서 하죠? 거기 기재부에서 하잖아요. 중앙예산기관. 기재부 체크하시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이게 원칙이죠.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념이 이번에 사회복지 9급에 출제가 됐어요. 뭐하고 같이 나왔냐면 총사업비 제도하고 비교하는 게 나와요. 개념 문제가 나온. 제가 그래서 항상 재무행정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각 뭐 국고채무부담이가 뭔지, 계속비가 뭔지, 예비비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50조에 보시면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있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 이게 바로 총사업비 관리제도거든요. 요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살짝 바꿔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뭐예요? 총사업비 제도죠. 총사업비 제도. 그렇게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넘겨보시면 이제 32페이지에 가시면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거 22조 보세요. 예비비.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두 번째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놨네요. 형광펜. 예산의 100분의 1 이내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 예산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그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0분의 1 이내의 그죠 고유 예산을 뭐라고 그래? 일반 예비비죠. 이게 일반 예비비.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죠. 다만 단서 조항에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한 이걸 뭐라고 그래? 목적 예비비죠. 근데 단 2항에 보면 뭐로 사용할 수 없다? 밑줄 쳐주세요.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목적 예비비는 단 예외가 그거 딱 하나예요. 목적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89조 가시면 요거 기출된 건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사유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두 번째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 추가됐고 요거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세 번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추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안 나온 게 90조인데 89조는 나왔어요. 최근에 2015 90조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이게 세계잉여금이 뭐예요? 결산상 잉여금이죠. 이게 세계잉여금입니다. 회계년도상 잉여금을 말해요. 어떻게 구할까요? 총 세입에서 뭘 빼면 돼요? 총 세출을 빼면 되죠, 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375조였잖아요. 그럼 375조를 썼는데 380조를 걷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5조가 남는 거죠. 이게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럼 이 5조를 어디다 쓸 거냐 그 문제죠. 제일 먼저 어디다 써요? 이번에 뭐 누리과정 문제가 됐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죠. 거기 2항 보세요. 거기 결산상 잉여금,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따른 것과 제40페이지 구제단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중에서 자 거기 나와 있죠. 교부세의 정산, 이게 지방교부세거든요.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남으면 얼마? 30%.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쓰고 또 남으면 또 100분의 30 이상을 채무 국채 상환이고요. 그리고 그죠 마지막이 추경 예산 편성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 공, 국, 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국가채무, 추경 예산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다음에 뭐 성인지 예산 형평성에 대한 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재정법을 그죠 중요사항을 마무리 짓고요. 자 9번을 하시면 부패방지법이 나와 있는데 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고요. 뭐 당연히 11조에 보시면 국권위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몇 개 있죠? 4개 있죠. 공, 금, 국, 원. 공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두 번째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당근이고 국민권익에 나와 있죠. 거기 뭐 기능 읽어보시고 지방에는 보세요. 32조 보면은 지방에는 이건 중앙이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아직도 있단 말이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거 유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고충민원의 신청인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해요. 뭐 그런 내용 보시고 넘겨보시면 부패행위가 더 중요한데 55조, 56조 같이 묶어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는 국민이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공직자는 신고해야 되죠. 반드시. 부패행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자, 신고의 처리. 뭐 문서로서 하고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뭐 보안 등을 위해 30일에 연장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뭐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70조로 가시면 감사 청구권이 있죠. 이게 뭐예요? 국민 감사 청구권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민 감사 청구권이 기각되면 단체 소송으로서의 국민 소송이 가능합니까?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아직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 가능하지만 근데 주민 감사 청구권이 기각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소송으로서의 주민 소송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거 되죠. 입법화되어 있죠. 둘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감사 청구권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민 감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주민 감사가 다 가능한데 국민 소송은 아직까지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단체 소송으로서. 주민 소송은 입법화되어 있죠. 언제? 2006년에 이미 돼 있죠.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 이건 국민 감사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감사 청구 가능하고 주민 소송도 가능하죠. 자, 82조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 이거 뭐였죠? 53 거꾸로 하니까 3호겠지. 공사기업체고요. 네, 그거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확인학습은 풀어보세요. 자, 10번에 보시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이걸로 대체하세요. 왜? 뭐 개정사항도 많고요. 일단은 가장 큰 개정이 뭐냐면 옛날에 민원사무였잖아. 그걸 민원으로 바꿨어요. 사무를 다 빼버렸어. 그리고 아예 법률도 전면 개정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률이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요걸로 대체. 이게 10번이라고 적으시고 요걸로 대체하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뽑은 거니까. 그래서 목적은 뭐 이런 내용들은 민원 거기 1번에 목적이 있잖아요. 1조의 목적이 이 법은 민원 사무가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무가 다 빠졌어. 무조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뭐냐면 2조 정의예요. 정의. 요거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조 여기 1페이지에 2조에 있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제가 요걸 정리해 가지고 그죠 강의를 했으면 아마 사회복지시험 보는 분들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한 5, 6일 차이로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리한 거 좀 봅시다. 이게 2조인데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적 민원이에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른 민원을 말합니다. 질의 민원은 뭐예요? 행정기관에다가 질문하는 거죠. 궁금한 사항을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거죠. 건의 민원은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게 건의 민원. 요 개념. 이거 없었거든 이런 게. 아주 세분화시킨 거야. 기타 민원은 나머지 뭐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불편사항. 요게 기타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된 게 뭐냐면 뭐 고충 민원은 어디에 내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내는 게 고충 민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내는 게 고충 민원이라고 하고요. 6번에 복합 민원하고 7번에 다수인 요게 복합 민원은 원래 있었어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이 복합 민원이거든요. 통합 처리한다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게 생겼어. 다수인 관련 민원. 자, 5세대 5가구 세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돼 있는 5명 이상이 연명이라는 건 그 이름을 기재한 서명을 말합니다.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 아파트 같은 거 있을 때 아파트 민원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다수인 관련 민원 구청에 내죠. 뭐 아파트 앞에 버스 정장을 설치해달라 이런 거. 그게 다수인 관련 민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사회복지구급. 복합민원으로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다수인 관련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민원의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복합민원은 여러 기관에 설치해 있는 민원 옛날에 있었거든요. 여러 기관을 거쳐야 되는 민원이 복합민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이 없지. 짝 보면 입맛 아냐? 1번 이상하잖아. 아니면 뭐 나머지 구축민원 똑같고 질의민원 물론 생겼습니다만 질의하는 거 해석을 요구하는 거 질의하잖아. 지금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행정행위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건의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할까? 행정학적 마인드로 풀어도 1번이죠. 생소하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답은 1번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 그리고 기타 거기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뭐 4조. 보세요. 신속, 공정, 친절, 적법 4조. 그죠? 그리고 이게 민원사무 처리 담당자 의무고 5조가 신설됐습니다.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도 있어요. 민원인도 막 가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뭐 방해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민원인을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조에서 6조 1항이 빠졌어요. 우리 그 예전 교재 보면 5조 보세요. 38페이지 5조에 보시면 민원사무 처리 원칙 1항이 있잖아요. 5조 1항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분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밑줄 쳐 있잖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게 삭제됐어. 왜 삭제됐을까? 너무 과도한 민원 때문에 실제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6조로 바뀌었는데 6조 1항이 5조 2항이잖아요. 거기 6조 제일 아래 3-1 제일 하단에 보시면 6조 민원 처리의 원칙에서 5조 1항이었던 게 그러니까 5조가 6조로 바뀌었는데 1항이 빠졌단 말이야.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지금 없습니다. 요거 틀려.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업무 처리를 못해. 민원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민원 업무를 등한시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 아니야. 다른 업무가 급한데 민원 업무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 항상 법령을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 넘기시면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그런 내용도 잘 보시란 말입니다. 8조 민원의 신청 문서로 하죠. 전자문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 말도 안 되죠. 전자문서 포함됩니다. 기타 구술 또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글씨 못 쓰는 분들 계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 구술로 해야 되겠지. 전화. 구술 말로 하거나 전화. 자, 그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민원실 설치할 수 있답니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임의사항이야. 우리 옛날에 있던 거지만. 그러니까 기관의 사항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설치하죠? 왜요? 요즘 선출직이 많잖아. 선출직이니까 선거 때 설치 안 해봐. 이거 이놈의 기간은 민원실도 없이 이거 뭐야 막 그럴 거 아니야. 민원 하나 온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자, 기타 쭉 가다 보시면 23조. 23조 잘 보세요. 제가 쫙 읽어보니까 중요합니다. 새로 생긴 거예요. 반복 및 중복 민원. 이것도 그런 의미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항상. 근데 이건 봐봐요. 행정위원회장은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 물론 법적 민원 제외, 법으로 정한 아까 법적 민원, 요거 제외합니다. 당연히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른 민원이에요. 요거 제외합니다. 그런 거 법적 민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이야. 3회 이상. 3회 이상 형광펜.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 돼요.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이게 뭐야? 쌩까면 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잊어먹지 말라고. 2번까지만 하면 돼. 2회 이상까지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설됐어요. 이것도 뭐야? 동일 민원을 그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3회 이상 제출하게 되면 그죠? 2회 이상만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법에 나와 있는데 뭐 법보라고 그러겠죠? 공무원이 그죠? 왜 답변 안 해줘요? 그럼 법 보세요. 안 해도 돼요. 딱 나와 있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시기식 같아. 제가 볼 때.
자, 31조 아까 설명드렸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복합 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이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요거 일괄 처리, 복합 민원, 통합 처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5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며칠? 60일 이내. 거부 처분을 받으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한 열흘 1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돼 민원인에게. 그런 내용도 원래 있었죠. 이거는. 그런 내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11번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페이지. 그래서 정보공개의 원칙 3조 중요합니다. 예전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는 법령에 있는데 실제는 뭐 그저 따르진 않는 것 같아. 법대로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입니다. 거기 밑에 법령 플러스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외국인이 나와 있죠. 시행령 3조.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국내 일장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수연구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공개 대상 정보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45페이지 가시면 12번에 4조 전자정보의 원칙 거기 6가지하고 밑줄 쳐 있는 거 대민 서비스의 전자와 뭐 6번에 중복 투자의 방지 이런 거 있고요. 4조 2항에 보시면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는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거.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꼭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기관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개인정보를 당사자 회사에 반하여 사용 금지한다는 것까지. 그렇게 한 9가지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누가 합니까? 밑줄 치세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죠. 일종의 뭐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그래서 5년마다예요. 뭐 그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기본 원칙이 있고요. 6조에 보시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정부가 하게 돼 있죠. 5년마다입니다. 그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자정부 기본계획도 5년마다예요. 근데 전자정부 담당 부처가 어디예요? 행자부죠. 행자부. 그러니까 거기 45페이지 5조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자부 장관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조의 정보화 책임관이 있죠.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거기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뭐 1번부터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이라든가 6번에 보시면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이것도 정보화 책임관이죠. 그래서 밑에 법령 플러스의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개념 나와 있죠. 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죠 전자정부를 위한 관련 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요까지 합시다.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방자치법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할게요. 마지막 31일입니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